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당 대표가 됐다는 기쁨보다 엄청난 무게로 제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서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그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찾아 필요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전두환의 신군부. 1980년 2월 신군부의 실세 중 하나이자 전두환의 측근이었던 허삼수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한 인물을 전두환에게 소개했다. 그의 열변에 전두환은 감복했다.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 시간은 1시간 반을 훌쩍 넘겼고 그 다음 날에도 한 차례 더 면담이 이어졌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삼김과 같은 나약한 정치인들한테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의 말에 전두환은 군이 또 나서는 걸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는 이렇게 답한다. 그건 방법이 있습니다.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론은 힘을 가진 쪽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열변의 요지는 즉 언론을 장악해야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얼마 후 전두환의 비서실장이 됐고 5공화국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가 바로 5공화국의 괴벨스라 불린 허문도였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에 대해 잘 아는 그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장악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한 인물들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허문도는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에 앉기 전부터 이미 언론 통폐합을 구상했다. 1980년 5월 말경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문화공보위원이 되면서부터 언론 통폐합을 구상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허문도 중위는 통폐합을 주도했죠. 통폐합에 대해서 발상과 입안 부분에 대해서 주도했습니다. 이후 전두환 세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 탄압을 벌였다. 전국의 언론기관 중 신문사 11개, 방송사 27개, 통신사 6개 등 44개 언론 매체를 통폐합시켰고 정기간 액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해직된 언론인만 933명이었다. 허문도의 구상 이후 반년도 안 되어 1000명에 가까운 언론인이 해직된 것이었고 이후에도 언론인 해직은 계속됐다. 당시에 이제 일도 일사주의라고 해서 지방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도 또는 광역 단위 큰 지역에서는 지역 일간지를 여러 개 있던 걸 다 통폐합해서 하나로만 남겨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개 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몇 개 신문사가 있으면 1, 2위 신문이 있고 2위 신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폐합의 주역은 2위 신문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2위 신문은 당연히 통폐합을 한다면 통폐합 대상인 거죠. 그런데 2위 신문이 통폐합의 주역이 됐어요. 그럼 자기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충성할 준비가 돼 있는 언론사를 살아남긴 거죠. 전두환 정권은 12월 31일에는 언론기본법을 만들어 5공화국 내내 정권이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그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물론 정부에 적극 협조한 언론사는 오히려 각종 특혜를 얻고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조선일보는 그 대표적 사례다.
당근과 채찍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언론인들에게 특혜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들은 사실 이 80년대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언론사들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당근과 채찍을 언론인들을 길들이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예. 1980년 5월 광주 항쟁 때 조선일보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고 전두환을 새 시대를 열고 새 정치를 펼칠 지도자라고 찬양했다. 이런 아첨 덕분인지 또는 조선일보 출신의 허문도가 권력 핵심에 있어서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선일보 회장 방우영은 언론사 사장으로는 유일하게 국보위 입법위원이 됐다. 이후 조선일보는 50 정권 내내 연평균 328%의 고성장을 이뤘다. 50 정권의 언론 장악에는 허문도 외에도 권정달, 이상재 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다. 전문가들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허문도를 꼽는다. 훗날 허문도는 이 시절의 자신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40대에 이 나라를 동으로 가자, 서로 가자 해본 사람이라고 말이다. 방우영은 박정희에 대해 생리적으로 언론을 기피하고 혐오한 사람이라고 했다. 실제로 박정희는 기자회견도 별로 안 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대통령을 본 일이 별로 없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청와대 동정을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박정희 시대에 언론인들은 연행과 구속뿐만 아니라 테러까지 당했다. 1965년 9월 7일 자정 무렵 동아일보 변영권 편집국장 대리 집 대문이 폭파됐고 1시간쯤 후에는 동아방송 조동화 제작과장이 괴한 4명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한 후 유기되기도 했다. 굉장히 폭력적인 언론 정책을 썼었는데 그 시절에 그것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기자들은 그야말로 쓰라는 것만 쓰면서 그냥 생존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물론 이런 일들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 사례 중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언론사를 그 소유주로부터 통째로 뺏어버리기까지도 했으니까 말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5월에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그리고 부산일보의 경영권을 그 소유주인 김지태로부터 빼앗았다. 1961년 7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는 박정희에게 한국 언론이 정부가 두려워서인지 제대로 된 비판과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박정희는 이렇게 답했다. 처음 듣는 일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언론인들의 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5개월 후 박정희는 저항 언론이었던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 등을 사형시켰다. 기계 있는 언론인들은 분명 있었다. 그 유명한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의 언론인들은 이런 암흑기 속에서 언론의 사명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된다.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40년 넘게 동아투위 그 기자들이 사실은 그 현직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분들이 한겨레도 만들고 지금도 제야에서 계속 그 어떤 언론인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언론인들도 많았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진희도 그중 하나다. 5.16 쿠데타 얼마 후인 1961년 6월 3일 윤보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조속히 민간의 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동아일보가 이것을 일면에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이 기사를 쓴 이만섭 기자와 이진희 기자를 비롯해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치부 차장 등이 연행됐는데 박정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 혁명인데 누구에게 함부로 정권을 내주라고 한단 말이냐며 흥분했다고 한다. 이때 이진희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후 그가 박정희 정권 아래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쨌든 이진희는 유신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으로 발탁된다. 이진희는 1979년에 서울신문 주필이 되는데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이 등장하자 실론을 통해 신군부에 등장해 명분을 실어준다.
그런 활약에 힘입어 이진희는 1980년에 문화방송 사장이 되는데 취임 일성으로 언론인은 체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더니 2달도 되지 않아 97명을 해고한다. 신군부의 언론인 해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언론인 숙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대담에 직접 출연했다.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아셔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봅니다. 이렇듯 언론인으로서 독재에 부역하던 이진희는 1982년에 문화공보부 장관이 되면서 독재 권력의 일원이 되어 전체 언론에 대한 관리와 탄압을 담당하게 된다. 전두환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은 우리 외교사에 그야말로 금자탑을 쌓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케냐에서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는 그를 라스팔마스에서 보았다. 또 우리는 어느 신장로 위에서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를 염려하는 대통령을 뒷날 뉴스에서 보았다. 오늘 세계인들은 확신의 지도자가 없음에 궁핍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의 지도자를 가짐으로 해서 소망의 새해를 기다릴 수가 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위대한 여정이라 붙여본다. 세계를 향한 그의 정치 철학이 곳곳에서 증거되는 여정이었기에 열하루 대통령의 여정을 위대함으로 표기하려 하는 것이다. 낯뜨거운 충성 경쟁에 열을 올렸던 MBC와 KBS. MBC에 이진희가 있었다면 KBS엔 이원홍이 있었다. 이른바 땡전뉴스도 이원홍 사장의 작품이다. 땡전뉴스는 뉴스 시간 45분 가운데 30분을 전두환 동정에 할애할 정도였다. 이원홍이 문화공보부 장관이 된 것은 1985년이다. 이진희의 뒤를 이어 전체 언론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된 것이다. 그가 문공부 장관이던 때에 대한민국 언론사에 획을 그은 큰 사건이 발생한다. 다름 아닌 보도지침 사건이다. 1986년 말지 9월호는 당시 한국일보 김주원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84건을 폭로했다. 학생들의 시위는 학원 사태라고 쓰게 했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운동권 학생들이 성을 혁명 도구화한다는 공안당국의 발표 내용을 쓰게 했다. 미국의 민주화 압력은 철저하게 통제했고 군 관련 뉴스나 정부 고위층의 부패도 보도 관제 사항이었다. 정부의 이제 홍보조정실, 문공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홍보조정실에서 거의 매일 신문사 편집국이나 방송사 보도지침을 내립니다. 네. DJ 사진은 빼라. 네. 라고 하든지 그건 아예 씻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압을 했었고요. 네. 당시 이제 성고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부천서에서 일어났던 성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성고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운동권 학생들은 성을 혁명 도구화한다라는 그 공안당국의 발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서 크게 보도해라. 전두환 그 집무실에는 목민심서가 꽂혀 있으니까 그걸 꼭 보도해라. 라는 그런 보도 지침도 있었고. 이리하여 허문도, 이진희, 이원홍은 5공화국 언론 3악역으로 꼽히게 된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전두환 독재 그 정권을 유지시켜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오랫동안 어쨌든 6, 7년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게 한 것은 오로지 그 언론 장악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후 사회는 급변했다. 그러나 독재 시대의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 1989년 10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은 4대 일간지 사주들과 청와대에서 회식 모임을 가졌다. 골프 얘기를 하면서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던 중 기억 사주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다. 각하, 제 술 한 잔 받으시죠. 노태우 대통령이 당황하며 편안하게 앉으라고 했지만 기억 사주는 이게 더 편하다고 한다. 보다 못한 니은 사주가 기억에게 각하 하는 것은 옛날 호칭 아닙니까? 라고 하자 기억 사주는 나는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으니 옛날식으로 하는 것 아니요. 해방 후에 교육받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라고 답한다. 니은 사주는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어린애 취급하면 곤란합니다. 나도 환갑이 내일 모레입니다 라며 시종에게 위스키를 요청하고는 자, 제 술도 한 잔 받으시죠 하며 노태우 대통령에게 잔을 따르려 한다. 그러자 노태우 대통령은 아 미안합니다. 나는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비킨다. 이후 기억사주와 니은사주는 말다툼 끝에 멱살잡이를 했고 술자리는 파장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기억사주는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이고 니은사주는 동아일보 김병관 사장이다. 이렇듯 독재시대의 비약적 성장을 거두면서 권력에 순치될 대로 순치된 언론사들은 민주화 시대에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여론 영향력은 줄어들어만 갔고 독재에 뿌리를 둔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리자 이들은 곧바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점령군식 언론관. 점령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모든 지역을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언론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명박 시대의 신언론 3악역으로는 최시중과 신재민과 이동관이 꼽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언론 장악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사 사장으로 정권의 하수인들을 임명하고 종편 선정 및 특혜 부여에도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미디어 관련법 개악은 우리 사회 언론의 지형을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관철된 사건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성공을 한 거죠.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의 실상은 2016년 초 공개된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백종문은 2014년에 MBC 경영진의 핵심 간부인 경영기획본부장이었는데 이때 한 우파 매체 고위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MBC가 이렇게 신종 출근 BBK 방송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BC가 지금은 그런 걸 정말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하고. 그는 또 2012년에 있었던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말을 했다. 4명의 집행부는 해고 유지, 해고 확정, 유지를 해야 되고 2명의 박병재하고 최승호 얘는 증거 조심문에서 증거에서 그런 지각한다, 뭐 어떤 한다든가 4대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병재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을 해고시켰거든요.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근거 없이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백종문. 회사 쪽이 경영진과 정권의 비판적인 자사 언론인들을 의도적으로 물갈이했다는 얘기다. 국적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언론 자유지수 발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졌어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권 때 올라갔다가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국제사회가 보는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언론 사회가 없는지 그 단적인 예가 결국은 언론인 해직 또는 언론인들 징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국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그런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칠링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시대는 변했으나 언론계에선 과거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박근혜 세력은 상대적으로 편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장악해놓은 언론 환경 아래서 대선을 치렀고 대선 승리 이후에도 그 언론 환경을 그대로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지난 대선의 결과는 종편이라고 하는 방송사 그리고 권력기관에 장악된 공영방송사 이 두 영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밀어줘서 결국은 지금의 정부가 탄생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종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편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종편이 원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 들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덕분에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만한 일들이 줄창 벌어져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 일쑤였다. 청와대 보도 개입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2014년 5월이다. KBS 보도국장인 김시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가 보도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한 것이다.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해경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국장직 사퇴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잠시 3개월만 쉬면은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회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사 보도국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면 이는 분명한 탄핵감이다. 김시곤 전 국장은 보도국장직을 수행하며 겪은 보도 개입을 비망록으로 기록해뒀다. 여기엔 윤창중 사건 속보를 첫 번째로 다루지 말고 뒤로 미루라든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단독 보도를 빼라고 하는 등의 보도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2016년 6월 30일 김시곤과 이정현의 통화 음성이 공개됐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경하고 정부를 이거 두드러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아니 지가 뛰어내려서 아니 이선배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는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해경 국민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인데. 승객 안전 먼저 생각해야죠. 몇 명 타는지 파악하고 그 배가 50도 정도 기울었다면 무조건 탈출시키고 일이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이게요. 내가 진짜 그렇게 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찌요?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9시까지 나가죠. 뉴스에 한번 거기서 편집했을 거야 아마.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그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그래서 조직이란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약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좀 해볼게 내가. 그래 조금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이거. 필요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세월호 당시에는 최소한 그런 대화는 할 수 없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진짜 뭐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이 온 국민에게 있는 그런 시기에 고작 정권의 대통령의 어떤 비판이 조금 더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흥분해서 그 보도국장에게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그런 전화를 하고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음성이 공개된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바뀐 것이 없다. KBS의 정현욱 기자는 자사가 청와대의 보도 개입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기자협회보에 기고했다가 7월 15일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이 났다. 보복 인사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KBS는 정당한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KBS는 현재까지도 보도 지침이 계속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고대영 사장이 4대 관련해 보도 개입을 하고 있다고 노조가 주장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공영방송에 보도 개입을 한 이정현 의원. 그는 논란 속에서도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고 새누리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며 친박의 지원에 힘입어 결국 당대표가 됐다. 신뢰를 다시 찾아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언론 장악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장악된 언론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를 보상금이나 밝히는 사람들로 만들기도 하고 성고문을 당한 피해자를 성을 혁명에 이용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정권에 학살당한 국민들을 폭도로 만들기도 하고 그 학살 정권을 하늘이 내리신 지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언론 장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고 탄핵 사안이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허문도, 이진희, 이원홍은 5공화국이 무너진 후 해직 언론인들에 의해 고소됐지만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다. 박정희 정권의 경우 언론 장악 및 탄압에 어떤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지 전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최시중, 신재민의 경우 언론 장악과 무관한 개인 비리 혐의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역대 정권에서 언론을 통제할 선봉장을 섰던 사람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처벌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그 처벌할 수 있는 법 장치들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있습니다. 특히 방송의 경우는. 방송법은 4조, 6조 이런 것들에서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어느 누구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를 과거로 되돌렸다. 현재 일어나는 일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미래에서도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허문도를 꼽는다. 훗날 허문도는 이 시절의 자신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40대에 이 나라를 동으로 가자, 서로 가자 해본 사람이라고 말이다. 방우영은 박정희에 대해 생리적으로 언론을 기피하고 혐오한 사람이라고 했다. 실제로 박정희는 기자회견도 별로 안 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대통령을 본 일이 별로 없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청와대 동정을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박정희 시대에 언론인들은 연행과 구속뿐만 아니라 테러까지 당했다. 1965년 9월 7일 자정 무렵 동아일보 변영권 편집국장 대리 집 대문이 폭파됐고 1시간쯤 후에는 동아방송 조동화 제작과장이 괴한 4명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한 후 유기되기도 했다. 굉장히 폭력적인 언론 정책을 썼었는데 그 시절에 그것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기자들은 그야말로 쓰라는 것만 쓰면서 그냥 생존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물론 이런 일들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 사례 중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언론사를 그 소유주로부터 통째로 뺏어버리기까지도 했으니까 말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5월에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그리고 부산일보의 경영권을 그 소유주인 김지태로부터 빼앗았다. 1961년 7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는 박정희에게 한국 언론이 정부가 두려워서인지 제대로 된 비판과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당 대표가 됐다는 기쁨보다 엄청난 무게로 제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서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그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찾아 하필이면 대장이 KBS로 오늘 맞네.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전두환의 신군부. 1980년 2월 신군부의 실세 중 하나이자 전두환의 측근이었던 허삼수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한 인물을 전두환에게 소개했다. 그의 열변에 전두환은 감복했다.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 시간은 1시간 반을 훌쩍 넘겼고 그 다음 날에도 한 차례 더 면담이 이어졌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삼김과 같은 나약한 정치인들한테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의 말에 전두환은 군이 또 나서는 걸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는 이렇게 답한다. 그건 방법이 있습니다. 뭐 몇 개의 신문사가 있으면 1, 2위 신문이 있고 2위 신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폐합의 주역은 2위 신문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2위 신문은 당연히 통폐합을 한다면 통폐합 대상인 거죠. 그런데 2위 신문이 통폐합의 주역이 됐어요. 그럼 자기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충성할 준비가 돼 있는 언론사를 살아남긴 거죠. 전두환 정권은 12월 31일에는 언론기본법을 만들어 5공화국 내내 정권이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그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물론 정부에 적극 협조한 언론사는 오히려 각종 특혜를 얻고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조선일보는 그 대표적 사례다. 당근과 채찍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언론인들에게 특혜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들은 사실 이 80년대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언론사들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당근과 채찍을 언론인들을 길들이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예. 1980년 5월 광주 항쟁 때 조선일보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고 전두환을 새 시대를 열고 새 정치를 펼칠 지도자라고 찬양했다. 이런 아첨 덕분인지 또는 조선일보 출신의 허문도가 권력 핵심에 있어서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선일보 회장 방우영은 언론사 사장으로는 유일하게 국보위 입법위원이 됐다. 이후 조선일보는 50 정권 내내 연평균 328%의 고성장을 이뤘다. 50 정권의 언론 장악에는 허문도 외에도 권정달, 이상재 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다.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론은 힘을 가진 쪽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열변의 요지는 즉 언론을 장악해야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얼마 후 전두환의 비서실장이 됐고 5공화국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가 바로 5공화국의 괴벨스라 불린 허문도였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에 대해 잘 아는 그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장악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한 인물들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허문도는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에 앉기 전부터 이미 언론 통폐합을 구상했다. 1980년 5월 말경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문화공보위원이 되면서부터 언론 통폐합을 구상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예, 허문도 증인은 통폐합을 주도했죠. 통폐합에 대해서 발상과 입안 부분에 대해서 주도했습니다.
이후 전두환 세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 탄압을 벌였다. 전국의 언론기관 중 신문사 11개, 방송사 27개, 통신사 6개 등 44개 언론 매체를 통폐합시켰고 정기간 앵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해직된 언론인만 933명이었다. 허문도의 구상 이후 반년도 안 되어 1000명에 가까운 언론인이 해직된 것이었고 이후에도 언론인 해직은 계속됐다. 당시에 이제 1도 1사주의라고 해서 지방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도 또는 광역 단위 큰 지역에서는 지역 일간지를 여러 개 있던 걸 다 통폐합해서 하나로만 남겨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개 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박정희는 이렇게 답했다. 처음 듣는 일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언론인들의 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5개월 후 박정희는 저항 언론이었던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 등을 사형시켰다. 기계에 있는 언론인들은 분명 있었다. 그 유명한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의 언론인들은 이런 암흑기 속에서 언론의 사명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된다.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40년 넘게 동아투위 그 기자들이 사실은 그 현직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한겨레도 만들고 지금도 제야에서 계속 그 어떤 언론인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언론인들도 많았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진희도 그중 하나다. 5.16 쿠데타 얼마 후인 1961년 6월 3일 윤보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조속히 민간의 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동아일보가 이것을 일면에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이 기사를 쓴 이만섭 기자와 이진희 기자를 비롯해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치부 차장 등이 연행됐는데 박정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 혁명인데 누구에게 함부로 정권을 내주라고 한단 말이냐며 흥분했다고 한다. 이때 이진희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후 그가 박정희 정권 아래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쨌든 이진희는 유신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으로 발탁된다. 이진희는 1979년에 서울신문 주필이 되는데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이 등장하자 실론을 통해 신군부에 등장해 명분을 실어준